자, 이어서 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5분 뒤면 미국 시장이 개장하니까 자, 과연 오늘 미국 시장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배우는 오만 유튜버 유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시간 여유도 좀 있고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주요 스케줄들이 재미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재미난 정보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앵커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PPI라는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낮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높게 나올 시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로 결국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PPI 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소폭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굿즈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0.2%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연준이 원하는 1년간 인플레이션 2%에 굉장히 합치한 데이터가 나왔고, 서비스 쪽 인플레이션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보이더니 이번 서비스 인플레이션 자체도 0.3%로 사실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재미나게 봤던 부분들은 가장 역시 크게 기여했던 부분은 유가의 상승이었고요. 결국 유가의 상승이 거진 8%가량 상승하면서 8.4%가량 한 달 동안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PPI가 그래도 예상치가 약간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큰 부분을 담당을 했던 것 같고요. 재미났던 건 음식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내에서 아주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닭알, 한마디로 계란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 사람당 한 판 이상 못 사게 막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코스코를 가든 아니면 근처에 있던 마트를 가든 계란을 못 사게 막았었는데 이 계란 가격이 거의 37%가량 폭락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음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특히 이제 물가로 이제 슬슬 체감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PPI에서 굉장히 좋게 볼 만한 소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올랐간 물품들도 있거든요. 신선한 채소 혹은 건조 채소, 탄소 강제, 플라스틱 가격, 특히 플라스틱 가격 같은 경우는 유가와 아주 커다란 연관이 있어가지고 보통 기름을 만들고 남은 재료 혹은 기름을 갖고 와서 어떤 일부분의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 플라스틱 가격과 뭐 항공기 장비 그리고 유체 동력 장비 가격도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다갈이 뭡니까? 다갈이. 워낙 미국 뉴저지에서 오랜 시간 좀 사실 계시다 보니까 잠깐 까먹으신 거죠?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말이 이제 헛나온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갈이라니요, 계란. 근데 그러면 실제 어떠세요? 저희가 물가가 작년에 한창 올랐을 때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어제 갔는데 오늘 가격 다르고 이 정도의 느낌이었었다면 요즘에 뉴저지에서의 외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세요? 그냥 외식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에 제가 보통 공고문을 보거든요. 보통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제 1시간 동안 임금을 얼마나 주겠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외식 가격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외식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인건비란 부분이 아직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이제 패티만 뒤집어도 시간당 한 20불에서 한 25불 정도를 주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 CPI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도 외식 쪽은 살짝 상승하게 되게 만드는 아마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주 여쭤볼게요.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어떤지. 자,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다음 이야기는 사실 중국 쪽에서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새로운 대출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대출량이 일단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718빌리언 달러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다음에 나올 지표와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대로 뒤로 가고 있어요. 한 달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지금 중국 내에선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거의 2년간 최저치에 달할 정도로 지금 원래는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가 올라가면서 중국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플랜이었고 사람들 혹은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그렇고 새로운 대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돈이 소비 시장에서 돌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중국이 또 재미난 새로운 정책을 내놨어요. 이건 어제 내놓은 건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다만 예금을 넣어놓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너네 예금을 일정 이상 주지 말아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소비를 쓸 수 있게 도와라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제 중국 채권이 커다랗게 오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실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항생 지수가 쭉 내려갔습니다. 뭐 막판에 종가 매수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 쪽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중국 쪽 내수 시장도 좋지 않다는 거지 않냐라는 얘기가 돌았고 실질적으로 증동이라는 혹시 주 앵커님 증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자세하게는 모르고 이제 플랫폼 기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알리바바를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제 성장하는 이제 알리바바를 추격하는 이제 온라인 리테일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 회사가 오늘 워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다만 이게 사실상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준 쿼터라고 할 정도로 솔직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성적을 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기대한 것 선반영 대비에는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사실상 1% 이번 해에 1% 이번 쿼터에 1% 성장 원절이라는 안 좋은 성적을 내면서 CEO가 특히 최근에 아마 미국에 와서 여러 구설수에 휘달리기도 했었는데 이 CEO가 사임한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뭐 어닝 비트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내수의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바이든의 스탠스가 좀 재밌는데요. 이게 바이든 쪽에서 특히 바이든 말고도 미국의 좀 고위층 관리들이 다 같이 합쳐가지고 중국 쪽에 좀 연락을 해보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로는 사실 중국에서 거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많이 데이터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계속 연락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아마 시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사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진행했던 정책이 중국 대륙이라는 정책이라서 유권자들의 결국 표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는 부분 자체가 애초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양당에서 사실 때려대면은 견딜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중국 쪽에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다시 또 이제 중국에 연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뭐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뭐 약간 뭐랄까 그런 경쟁하는 관계다. 정당한 경쟁을 하는 관계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그런 건 아닌데라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협력을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또 관계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겠네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중국이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표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압박만 하자니 경기가 또 어렵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자 경기가 좀 많이 꼬일 말이 꼬이네.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 한 외주를 굉장히 잘 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지금 바이든이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재미난 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양쪽 다 지지율이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지금 중요한 카드를 두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사실 부양이 돼야지 결국에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돈이 좀 풀려야지 사람들의 민심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중국 쪽에 어느 정도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유권자에 보여줘야 되고 또 부채 한도에 관해서도 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계속해서 경제를 부양하면서도 또 인플레이션을 막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에 와서 연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크게 정리를 하면은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된다. 이제 부채 한도가 지금 현재 많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 이거를 인질로 잡고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단기적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세수를 줄이는 정책, 지출을 줄이는 정책,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정책, 막 이런 쪽인데 바이든 대통령 내가 추진하는 정책은 교사, 지역사회, 보건 분야 혹은 베테랑 등등 미국의 중산층이나 하위계층에 성장하는 아래서부터 성장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공화당에 관한 굉장히 커다란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사실 어디가 맞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더 긴 그림, 특히 다음 해에 조금 더 경기가 부양되는 방향 쪽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이 있고 나서 그럼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사실 좀 많이 시니컬하죠. 예, 일단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들 약간 좀 뭘 하든 약간 좀 안 듣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요 부분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하나가 끝납니다. 이제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이 끝났는데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미국으로 오는 망명자들이라고 하죠. 불법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을 막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트럼프 시대에서 나왔던 정책인데 이 정책이 오늘 끝납니다. 오늘 저녁에 끝나게 되는데 이거에 관해서 일단은 재미난 게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약간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타이틀 40이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게 결국 이민자들을 좀 받게 되면 임금 상승이 좀 꺾이게 되는 조금 더 낮추게 되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부분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담당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는 결국 이 인원들이 미국에 왔을 때 정착할 자금을 미국이 줘야 돼요. 정확한 말하면은 지금 이 망명자들이 재판을 통해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미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을 담당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 쉘터도 집도 제공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일자리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결국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타이틀 42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70% 정도는 사실 종료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종료시키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멕시코에다가 펜스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뭐죠? 그 펜스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참 반발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는 거네요. 사실 우리가 과거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클 때는 이 정책이 종료되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좀 내려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럼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좀 사실 중요한 거는 이민자들이 좀 적당히 나눠서 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이 사실 어느 정도 빗장을 걸고 잠그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민자들이 국경에 너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 내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미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어. 끊어놓은 상태고 나머지 도시들도 나머지 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은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꺾여가고 있다는 네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이틀 42가 원래 맨 처음에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특히 파월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걱정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미 지나고 나서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꺾여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GDP의 생산성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가 돌고 있고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가 굳이 이민자들을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사실상 조금 더 대세가 되는데 큰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타이틀 42가 종료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정책을 써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현재 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구에 무조건 이민자들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프로브가 나야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승인이 나야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사실상 지금 타이틀 42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정책 한마디로 이민자들의 컨트롤이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이제 병원군들을 이제 외국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을까봐 무조건 우리가 추방 가능하게 한다라는 정책인데 결국 모양만 다르고 결론적으로 안에 내용물 이민자들을 컨트롤한다는 정책은 결국은 비슷한 정책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에 관한 나라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편이고 결국 공화당 쪽에서는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예상을 조금 드리면 타이틀 41을 전 조금 더 연장하지 않을까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오늘 저녁에 뭐 가봐야 알겠지만 아니면은 혹시 잠시 임시 정책을 하나 펼쳐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럽 이야기도 조금 준비해 주셨죠? 네. 사실 지금 또 오늘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오늘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GDP가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치가 크게 변경이 됐거든요.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예상치 변경치를 내놓으면서 영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연설에서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 자체 내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 자체는 예상치와 맞아 떨어졌지만 그 이면에 있는 수표 이제 예상치에 관한 경제의 낙관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뭐 채권 시장이나 여러 자산 시장에 호재로 조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유럽 시장은 뭐 3대 유럽 증시죠. 깍그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독일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를 굉장히 높였다는 되게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실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저께 굉장히 재미난 실적들이 특히 디즈니 쪽을 제가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디즈니 어닝 자체가 사실 막 그렇게 잘 안 나온 거는 아닌데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고 EPS 같은 경우는 소폭 하회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한 6%가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상 어닝콜 전에만 해도 한 2% 3%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어닝이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한테 가장 어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디즈니 제가 잘못 적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쿼터당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저번 쿼터 때 발표를 할 때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 무료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무료 프로모션을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끼워 넣기에 팔면서 사실상 구독자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크게 늘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무료 플랜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느 정도 구독자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좀
디즈니랜드라고 하죠. 이제 테마파크의 매출은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6% 7%까지 떨어질 만한 실적인가 했지만 제가 어닝콜을 듣지는 않았는데 어닝콜에서 좀 대처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닝콜 도중에 추가적으로 2,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빈후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로빈후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잘 아실 텐데 이 로빈후드라는 앱이 어떤 앱이냐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식 앱이라고 불리죠. 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식 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물건인데 이 로빈후드가 어닝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기도 했고요.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재미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로빈후드에서 24시간 동안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정책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트레이딩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게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뉴스가 뜨면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로빈후드면은 주식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고 주식 거래는 오픈, 그러니까 개장과 폐장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원래 애프터라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2시간 정도 원래 거래를 하게 만드는 구간들이 보통 브로커리지에 내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24시간 내에 모든 주식이 다 트레이딩 가능한 건 아니고 특정 주식들에 관해서 특정 ETF 혹은 특히 지수 추종 ETF라고 하죠. 이런 것들 관련을 해서 24시간 내내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특정 유명 주식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만약에 이게 24시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트레이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로빈후드라는 앱을 쓰는 사람들하고만 약간 굉장히 작은 풀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 자체가 원래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죠. 원래는 정당한 가격을 책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떤 주식을 싸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변동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로빈후드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거는 계정과 폐장이 있고 시간의 거래까지 거래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상컨대 로빈후드에 있는 주주끼리 투자자끼리는 사실 그 안에서 거래는 가능한 거니까 그걸 거래를 해놓고 나중에 개장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 24시간 가능은 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간의 거래도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로빈후드 주주들끼리, 로빈후드에 있는 투자자들끼리 서로 가격을 막 해갖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맞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뭐 예전 버크셔 주식이 안 그래도 비싼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적은 장외 시간대 실수로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뛰었던 적이 있어요. 주식 가격이. 이제 그런 것처럼 변동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를 할 경우 어쩌다 보면은 좀 더 만약에 이거 어차피 안 팔릴 가격이지만 내가 그냥 걸어 놓겠어라는 사람의 가격까지 체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풀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실적 발표됐던 다른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니티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유니티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좀 의외로 봤던 게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EPS가 굉장히 크게 미스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8.64%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나 특히 여러 가지 AI 요즘에 진짜 AI가 들어오면 사실 모든 주식들이 진짜 다 오른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어닝을 발표할 때 AI가 들어가는 회사는 이제 다들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이제 유니티도 AI에 접목된 기술을 어닝콜 도중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을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수요가 늘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니티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거의 8% 넘게 8.6%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발표를 했는데 2%가량 주가가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EPS, 자동차 판매량이 모든 부분들이 준수하게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모습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1분 정도 있으면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어닝, 기업 실적 어떤 것들 주목해 볼까요? 일단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오늘은 많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징동 쪽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말고도 선 라이프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이거 어떻게 보면 보험 쪽 기업인데 이쪽 기업이나 아니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잔잔한 어닝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0분이 됐네요. 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핀 비즈맵, 그러니까 S&P 500 히트맵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부터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틀어놨거든요. 제 쪽으로 화면 돌리셔도 되는데.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지수 움직임 보지 말고 그럼 유선아님의 그 히트맵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좀 뉴스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팩 웨스턴에서 조금 난리가 난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사실 예금이 9%가량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대출 쪽에서 더 많은 대출을 이제 연준에서 빌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모든 지역 은행 쪽이 지금 현재 빨간 모습, 특히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빨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쪽에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 특히 가입자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발표한 AI 관련한 새로운 업데이트, 특히 바드가 이제 그래픽 관련한 정보를 받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더라도 구글과 아마존 빼고는 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게요. 사실 PPI가 상대적으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은행 쪽 우려가 조금 더 커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쪽에서 결국 대출이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가 이제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충분히 나오면서 오일 쪽 섹터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수는 사실 그렇게 뭐 쏙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수 3대 지수 모두 S&P 500과 다우 지수가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내리지 않고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유선함과 함께한 글로벌 개장 시황이었었고요. 유선함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